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첨단 산업기금 조성을 위해서 34조 원 이상의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첨단 산업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탄력을 받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주가가 날개를 달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G CNS는 5일 오전 9시 11분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5% 하락한 5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초가 역시도 공모가를 하회한 6만 50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클라우드와 AI 등 IT 신기술 기반의 사업 분야 진출 계획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은요. 최근에 주가 대비해서 공모가에 관한 하락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6,069억 원, 당기순이익 4,401억 원을 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8%, 24% 증가한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150억 원, 8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죠. 우려가 됐었던 관세 전쟁에 관한 리스크들이 다소 소강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자금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리고 매크로적인 변수 역시도 시장에 도래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시장에서 수급이 포착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호재 뉴스들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 관한 전략들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달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후장 흐름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사실 이제 미국 쪽에 관한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헤드라인부터 좀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미국 노동시장 둔화 신호탄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그 간밤에 얘기가 나온 게 미국 12월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3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 연휴 때 발표됐던 지수가 있습니다. 작년 24년도 4분기 경제성장률 미국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게 2.3% 정도로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솔직히 이제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연말 특수도 있었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소비 특수를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왜 이럴까? 이렇게 좀 의문을 표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실제로 소비 지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연말 특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부 지출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꺾였느냐? 대표적으로 꺾인 걸 살펴보니까 투자가 위축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연초로 가게 되면 연말 특수에 대한 소비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면서 제품들 가격이 일시에 뭐 다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올라가기 전에 사놔야 되겠다 했던 그런 몰렸던 수요가 사라지고 나면 이번 1분기에는 소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경제 성장률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 관련된 이슈도 살짝 안 좋게 나오다 보니 그러면 이제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 앞으로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딱히 없습니다.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왜냐하면 투자가 위축돼 버리면 고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주변국들부터 금융적지위가 낮은 나라들부터 도미노로 점점 경기 침체가 이제 선진국들로 파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불경기가 미국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구나. 그 이전에는 미국까지는 침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했고 소비도 나름 받쳐줬고 경제 단단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국들부터 파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연준이 미리 선제적으로 올 걸 뻔히 보이니까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였어요. 근데 미리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해놨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좀 동결을 한 차례 좀 쉬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불경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게 미국까지 파고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고 이 사실이 연준을 훨씬 더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또 이런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공약 중에 하나도 뭐 인프라를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와는 어떤 연결고리를 좀 가지게 될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계속해서 인프라 정책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인프라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돈을 어느 정도는 끌어와 줘야 돼요. 우리가 건설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도 금리가 높았던 영향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조금 더 저렴한 이자가 싸게 가져와 줘야 이런 인프라 정책도 공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전제 조건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계속 고금리 유지해버리게 되면 이 인프라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미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정부 차원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인프라로 인한 이제 고용 상승 기대감도 사실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아마 트럼프는 더 지표들을 갖다 들이밀면서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렇죠.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을 안고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매크로 변수를 투자자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한데 지금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게 되면 또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속에서의 가능성들 어떤 게 더 현실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날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절대랑 무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서 비율을 따진다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압도적으로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혹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이 아니고 절대가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라는 카드는 물가를 올릴 정도로 주변국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로 주변국이나 기업들을 앉히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지 이게 물가를 막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이전 정권들과 다르게 이 파리 기후 협약을 바로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해버렸고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건 물론 좋은데 우리가 친환경을 얻으려면 하나 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성장을 내려놨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성장을 취하겠다는 거죠. 환경, 뭐 중국은 환경 규제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피해봐가면서 이래야 돼. 이런 스탠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통 에너지들. 그러면은 친환경 때와 다르게 필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유가 추이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정책을 내고 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 기준으로도 70불 아래로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간밤에도 아래 꼬리 달면서 계속 가격이 신저가 쓰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바뀔 것이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LNG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라 아마 관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에너지 공급 증가를 통한 정책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 물가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한국 쪽으로 시선을 조금 좁혀보고 싶어요. 한미의 금리 차이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의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 참고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고까지도 내다보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액션을 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제가 이제 뭐 대학생 때도 계속 경제학과니까 막 이런 거 계속 공부하면서 해서 그때부터 보더라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먼저 시행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낮아요. 그럼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됩니다. 한국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불경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불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기준금리 격차 갭이 더 커지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미국이 내리기 전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아마 계속 동결 상황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미국의 불경기가 이제 실제로 수치로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1분기 내지 2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연내 안 할 수도 있다. 전 의견이 조금 달라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납다는 게 아니라 저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저는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미국이 한 2단계 내리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내리는 정도.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좀 발맞춰서 가지 않을까. 미국보다 살짝 덜 내리는 정도로 이 기준금리 격차를 좀 좁히는 방향성으로 인하 스탠스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나라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금융자산이 전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오후장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런 정쟁도 이제 무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반응은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헤드라인 저희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우리가 이제 설 연휴 때 이벤트가 정말 많긴 네. 했는데 뭐 캐나다, 멕시코 관련된 관세도 취임하자마자 25%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한 달 정도 유예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관세라는 게 진짜 싸우고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구나. 근데 이 솔직히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관세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 협상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국으로부터 펜타닐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마약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경에 불법 이민자나 혹은 범죄자들이 넘어오는 문제도 있고 마약 넘어오는 게 또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산업 생태계를 해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경 강화를 해라 이런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일단 구두로 하긴 했지만 캐나다랑 멕시코가 군대에 파견하겠다. 그래서 국경 강화하겠다 약속을 받으니까 바로 유예시켜 버리잖아요, 관세를. 그러니까 내 니즈만 충족시켜주고 문제만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난 관세부가 안 할 거다. 이런 거를 의지를 내보였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부과에서 물가 올라가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고, 근데 이제 중국은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중국은 좀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바로 꼬리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맞불 작전 놓겠다.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 그래서 우리 1기 행정부 때는 뭐 무역 전쟁이다 했는데 이제 관세 전쟁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이러다 또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신경전이라고 봅니다. 서로 이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약간 신경전하면서 자존심 싸움하고 이런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과연 미국 거스르기가 좀 쉽지 않다고 봐요. 1기 때도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고요. 지금 현재 2기 때는 파워가 훨씬 세거든요. 진짜 하겠다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중국과의 이런 그 관세 전쟁의 여파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 쇼크를 주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엄청 장기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불경기가 많이 심각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우위를 점하겠지만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증시 쇼크를 대비는 하자. 지금 불경기도 침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시장 급락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 현금 확보가 저는 좀 필수가 아닐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관세 전쟁에 관한 리스크들을 항상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헤드라인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은 그래도 이 관세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협상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잡음들은 시장에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피해야 할 산업군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은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관세 쪽에서 지금 당장 피해를 볼 만한 거는 역시 자동차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멕시코나 국경 인접 국가에서 많이 이제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넘기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걸로 인한 심리적 타격은 받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져보자면 결국 현대차 그룹이 제일 유명한데 현대차 그룹은 이미 미국에다 공장도 그리고 고용 창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그 국가 간의 이 어떻게 보면 신경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고래 싸움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건데 미국에 친화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에다가 피해가 가게끔 한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피해가 가게 되면 뒤로 따로 챙겨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국경으로 일단 뭐 유예되기도 했고요, 관세가. 그렇지만 이제 관세가 심각해지는 과정 안에서 타격이 심리적으로 올 수는 있다. 근데 그거를 심리적 타격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지 근본적으로는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만큼 그런 심리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운이 되면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관세에 관한 다양한 우려감 속에서 우리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그룹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어서 오늘 또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 대여 IPO로 저희가 일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그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 같이 뜯어보면서요. 시장에 관한 이해도 넓혀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지지부진했었던 카카오 그룹주 일제히 동반 상승세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픈 AI와 손을 맞잡게 됐죠. 동반 강세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카카오뱅크의 슈팅이 눈에 띄는데 왜냐하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2024년 연간 순이익이 4,4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시작해서 순이익 추이가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7%가량 슈팅이 나왔습니다. 4분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 넘게,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00억 원 넘게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은 무엇일까? 신규 고객이 많아졌습니다. 1년 만에 204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비이자 수익입니다. 비이자 수익이 전체 영업 수익 중에서 30%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 특히 대출 비교 서비스 그리고 투자 서비스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수수료, 플랫폼 수익이 3,017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페이가 또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꽤 좋았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 손실이 33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티맵프 관련 손실을 제외를 하게 된다면 적자폭은 축소된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카카오페이의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훈풍 그대로 받아가서 주식 거래액이 17조 3천억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수치 역시도 역대 최고치라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평일색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1,000원에서 33,0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장중 한때 13%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보증권이 제시를 했었던 33,000원을 웃돌았다라는 거 체크.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도 오늘 장중 한때 8% 이상의 상승세를 잘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융감독원장이 IPO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심사 강화를 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파두 사태, 이걸 좀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파두 사태가 무엇일까? 2023년에 파두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매출이 좀 급감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기 전에 2022년 매출을 564억 원으로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장 후에 첫 분기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은 정말 쇼크를 받았고요. 주가는 더 큰 쇼크를 받아가게 되면서 급락세가 펼쳐진 바가 있었죠. 파두 사태로 인해서 상장 예정 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논란이 크게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 폐지를 좀 피하기 위해서 회계 분식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허위 또는 가공 매출을 통해서 회계 분식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적발된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허위 매출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장사 A가 판매를 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서 마치 판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일단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 관계자를 통해서 거래처에게 판매 대금을 먼저 줘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아든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상장 회사에게 다시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허위 매출, 과장, 부풀리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금감원장은 한 개 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선제적으로 심사, 감리를 실시를 할 것이며 회계 분식 적발이 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는 계획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감원장은 9개 회계법인 CEO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병가액 평가할 때 객관성, 공정성에 힘을 써달라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는 유인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유인책은 지난해 말에 나왔어요.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감사인을 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6년에서 9년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금감원장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역시 평가에 반영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입니다. 먼저 로봇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샘 알트먼이 어제 방한을 했었죠. 한국과 로봇 사업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가 태국의 한 로봇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상승세를 잘 됐습니다. 클로봇과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SP 시스템즈 역시도 오늘 장중한 때 24%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이고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논의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밤 미국 시장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낙관론이 퍼지게 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 전기차주 동반 강세 잘 보였었죠. 이와 같은 이야기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서 삼성 SDI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5% 안팎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한 때 12%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양자 암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양자 내성 암호 기능 최초로 탑재한다라는 소식 받아가게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 보였고요. 그중에서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은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중국발 딥시크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손을 맞잡게 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후 시장 우리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시장 한 줄평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한 줄평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로봇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쪽을 우리가 탑픽 섹터로 보자. 또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2차 전지랑 많이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단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졌던 게 2차 전지였거든요. 바로 가까이 있었던 주가 상승 랠리가.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라는 그 한 카테고리 안에서 혁신이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많이 좀 갈리기도 하고 환경 정책이 또 바뀌게 되면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2차 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도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좀 따져봤을 때 그런 2차 전지가 대장주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 한 수십조 단위로 종목들이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로봇주들 주가가 어떤가요?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이 10조가 되지 않습니다. 대략 한 6, 7조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수준에서 과연 2차 전지만큼 로봇이 파급력이 없을까? 저는 최소 2차 전지보다 파급력은 10배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100배 이상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한 카테고리에서 혁신을 이끌어냈던 2차 전지와 달리 모든 산업, 전 산업에 걸쳐서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최소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뭐 솔직히 공장을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미 우리가 가까이서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휴게소에서도 봤었는데 커피 타주는 로봇이 휴게소에도 등장을 했고요. 성수동에도 이미 커피를 로봇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돌아다녀도 제가 이거 실제로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화점 가도 1층에 이제 그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텔 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뭐 야간이나 밤 늦었을 때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식당만 가도 이제 서빙을 로봇이 해주잖아요. 제가 한번 그 중국집에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갔는데 로봇이 서빙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꺼내다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 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침투를 많이 하기 시작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는 인류의 몸값이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원래 월급이, 임금이 마지막에 올라가고 제일 세게 올라가고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그럼 월급 올리지 말라는 거냐? 뭐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구조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올라버렸는데 그 마지막에 그 엄청나게 올라간 물가에 엄청난 직격탄을 날리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산업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촌이다 뭐다 해서 뭐 중국에도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이랬는데 이젠 그게 되나요? 아니죠.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편가르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몸값, 노동력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임금 올라간 것, 물가 올라간 거 대비해서도 임금 엄청 올라갈 건데 과거 임금 올라간 거랑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심지어 여기에 이제 편가르기까지, 무역 전쟁까지 이제 추가로 이제 오게 되면은 임금 인플레이션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임계점에 도달했냐면요. 로봇을 쓰는 게 더 저렴해지는 경제적인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로봇을 써야만 하는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로봇은 이제 전 산업으로 걸쳐서 이용이 되게 될 거고요. 물류, 유통, 공장, 뭐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전 산업에 걸쳐서 모든 제조업의 미래에 깔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대장주들 수십조로 갔습니다. 뭐 50조, 80조 갔습니다. 로봇 대장주가 10조도 안 돼요. 어느 정도 가야지 적합할까요? 뭐 100조는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니까 2차 전지 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100조 근처 정도는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100조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거 뭐 중간에 사고 터질 수도 있다. 로봇 타다 보면은 결함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사건 사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 마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교통사고 무서워서 어떻게 자동차 타고 다닙니까?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만 예외적으로 절대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로봇주의 성장성은 완전히 저는 초기 단계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급락도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극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한 줄 평 또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산업군들에 관한 얘기까지도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5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집중해볼 이슈가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 이슈 역시도 이 3자 동맹 워낙 뜨거워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한미일의 AI 3자 동맹이 이제 결손이 됐고 이제 그에 따라서 다양한 수혜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질문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었을까요? 일단 저는 딥시크부터 얘기를 좀 거슬러 네.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가 딥시크 때문에 AI나 이제 이쪽이 많이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엄청난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원래 원 앤 온리
대표 이제 선두를 뚫고 가고 개척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개척을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이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산업이 꽃피는 단계로 올라서고 있고 말 그대로 봇물 터지듯이 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만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딥시크가 위협을 줬거든요. 저도 항상 뭐 예전부터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일을 해봤지만 이 옆에 직장 동료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 이게 저를 성장시키는 엄청 큰 동력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딥시크가 이 동맹을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끼리 또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제쳐버려야지. 삼성전자 만나자. 소프트뱅크 만나자. 오픈AI 만나자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끼리끼리 이제 편가르기에서 우리 편이잖아요, 여기가. 중국, 러시아가 이제 저쪽이고 북한 이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끼리 해서 이기자. 저기 따라잡히면 안 된다. 삼성전자 원래 이제 이 전자 쪽에서 말 그대로 하드웨어 쪽에서 유명한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 동맹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 우리도 동맹 하나 만들자. 삼성전자 너희 그래도 잔뼈 있는 기업이잖아.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오픈AI 우리도 삼각동맹 한번 만들어서 AI 판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딥시크가 불러온 이 혁신이 이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AI 경쟁이 오히려 또 산업의 성장성에 가속도를 줄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관련 산업들을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시장 이야기할 때 로봇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관심주가 또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주들, 관심주들 한번 열어보면서 계속되는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관심주 또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 종목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그 종목입니다. 네. 사실 AI 산업 가속화 이야기를 앞서서 나눴고 그다음에 오늘 관심주는 로봇입니다. 어떤 연결고리로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AI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정말 오랜 시간 해왔잖아요. 맞아요. 2019년 제 기억으로는 20년 이때부터 정말 많이 제 기억으로 한 18년 말 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스물스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핵심이 됐던 게 뭐 산업이 다 연결된 그러니까 물건이 다 연결된다. 초연결성이라는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AI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단에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구동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심점이에요. 이게 기반이 다져져야 AI가 다져져야 4차 산업혁명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컴퓨터 돌릴 때 뭐 그래픽카드나 CPU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게 있어야 다른 것도 돌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AI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에서 파생돼서 로봇, 파생돼서 자율주행, 파생돼서 뭐 이런 것 다른 것들이 나온다고 봐요. 근데 그 파생되는 것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로봇이 가장 혁신을 크게 이끌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이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불경기 여파는 엄청난 타격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냐면 그게 미국을 파고들고 심각해지는 단계까지 가서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한번 급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떨어뜨릴 거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이 한번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 전에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공격적으로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이 몰릴 거. 새로운 제가 창조적 파괴를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거품이 꺼지고 새로운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창조적 파괴 단계에서 새롭게 이제 부상할 게 저는 로봇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로봇 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라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아직 10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이 뒤에 붙었다. 항상 이제 이런 혁신 업종에서 불안한 점들이 뭐냐면 이 혁신 업종이 꽃 피우기 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하면 어쩌지.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든든한 뒷배, 대기업이 받치고 있으면 버틸 체력이 생겨요. 그럼 버티면 로봇은 이제 뭐 꽃 피울 날만 남았으니 뭐 수십조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내다보는 관점에서 물론 기술적 급락은 나올 수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싸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의 또 관심주로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산업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 다양한 탑픽 뉴스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에 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시장의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점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달 새 46억 달러가 증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은 차트적으로 얼마나 증발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추이를 보실 텐데요. 물론 이보다 더 낮았던 수치들도 있었긴 했었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우리가 통계를 내봤을 때 현재 외환 보유액은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하나의 관심이기도 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또 한 번 위험성이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도대체 어떻게 증발이 된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현재는 45억 9천만 달러가 감소가 됐고요. 우리가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국채나 회사채에서 가장 많은 증발을 보였습니다. 3,620억 달러가 감소했기 때문에 하나로 환산하자면 조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IMF에 대한 특별 인출권은 전월과 같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외환 보유액 감소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질문을 같이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외환 보유액 왜 감소했을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환 보유액 감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이유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1,470원 선을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였고요. 실제로 국내 원달러 환율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449원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고점은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외환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다시금 풀어내면서요.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세우는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보유액이 감소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는 IMF 때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요. 그 부분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선이었겠죠. 한국의 환율 방어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써야 하는데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또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딜레마를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일지 혹은 장기적인 위험 신호일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요, 세계 외환 보유액 순위에 9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없애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통계를 봐야겠죠. 계속되는 고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외환 보유액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인 자금의 이탈 역시도 우리는 시나리오를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이번에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보는지를 한번 통계 자료를 내봤습니다. 2025년 달러원 환율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높게는 1,500원까지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450원 윗선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계속되는 고환율이 유지가 될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인 외환 보유액을 다시금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의 리스크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 위험 신호가 시착이 된다면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외환 보유액에 관한 이야기들 마무리를 해보면서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넘어가기 이전에 위기의 미국채 스테이블 코인이 살린다라는 헤드라인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국가부채에 관한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계속되는 재정 정책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부채는 급격하게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줘야 합니다. 미국의 국채를 그동안 가장 많이 사줬던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중국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은 미국의 국가 부채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사지 않고요, 오히려 금을 매입하는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들과의 연결고리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왜 암호화폐 산업을 미느냐라는 관점들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중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그러한 기업인 테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국내가 보유한 미 국채보다 더 많은 양의 미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들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요, 또 한 번의 조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97,000달러 선을 현재는 나타내고 있고요. 간밤에는 99,000달러 선을 나타냈지만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또 한 번 시장에서는 충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SEC에 관한 규제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를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됐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도 2,700달러 선 나타내고요. 솔라나 코인도 204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보합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테더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리플이 또 테더의 시가총액을 다시금 상회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양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